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새 오늘은 스타카토로 가시네요, 매니저님.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니저님? 근데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지금 방금 집에서 자다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낮잠 주무시다가 네. 좀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새 집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비추는 걸로. 오늘은 무조건 정면으로만 갑니다. 정면으로만 갑니다. 지금 여기 까치 오기 직전이에요. 네. 지금. 안락기 직전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게 또 아닌 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또 나스닥이 와 진짜 회식하다가 깜찍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수가 4.7% 그냥 빠져버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막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매니저님? 네, 어제하고는 특히나 이제 실적이 나빠가지고서요. 타겟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인플레 우려, 침체 우려.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빠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기업 실적이 달려 있는 거죠. 과연 이걸 견뎌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타겟처럼 다들 상처를 입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1분기 실적 시즌은 근데 사실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그쪽으로 뭐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네.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죠. 네, 그 야수의 심장으로. 없어요? 네. 빠지면 그냥 100% 빠져버립니다. 그래요? 한 번 오르면 막 바이오 30센트짜리 이런 거 300% 가버려요. 그래요? 하루에. 미국은 상한가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뭐 30%로 그나마 늘린 게 있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더 규제랑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정상적인 건강한 주식시장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선진국 시장이어서 오히려 그런 상한가 하한가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도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시장의 자유를 맡겨두면 그러니까 우리는 연상 이런 게 있잖아요. 연상? 예, 연속 상한가. 연속 상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조금 의도를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를 이렇게 돈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해야지 원하는 가격을 본인이 만들고 또 그 가격에서 팔고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연속 상한가 계속 가면 사람들이 저거 뭐지 궁금한데 나도 사볼까 이런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도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요 상한가 폭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게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상한가 폭을 좀 이렇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던 적도 있어요? 30%보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8% 이랬거든요. 8%요? 얼마 전까지 15%? 15%였어요. 15%였어요. 그래요? 언제까지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몇 년 전까지. 네, 지난 이제 그 정부 때 지지난 정부인가요? 이제 그때 15%에서 30%로 바뀌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30%도. 15% 먹어서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왜요? 저는 맘만 먹으면 30% 아니 먹어버리는데요? 주식 투자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태도 자체가 글로 먹었네. 먹다니요. 왜요? 수익을 낸다. 그게 먹는 거죠 뭘. 카페 왔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 금난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자, 금요일에 이제 세상 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걸 또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한 3가지 주제를 다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2가지로 줄여서 우리 정광훈 매니저님의 디테일한 더욱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작진 측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죠. 3개를 해보니까 너희 같은 광대들이 3개는 좀 버거운 것 같다. 2개로 해보고 요것도 버거우면 그냥 1개로 가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정광훈 매니저는 그냥 말하게 해놓고 너네 웃기만 해라.
깔깔이로 가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2개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3개를 시켰더니 너네가 수박을 하나씩 안고 매니저님 혼자 고급분투 하시고 너네끼리 수박을 할짝할짝 겉핥기만 하고 있다. 수박 겉핥기. 네. 자, 오늘은 그래서 2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가장 주목했던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오늘의 앨범 짜잔! 표지! 자, 이거 보이십니까? 뭐죠? 자, 요 시계 롤렉스 69%, 나이키 신발 1200%, 샤넬 핸드백 18% 등등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네? P가 붙는 거예요. P, 프리미엄. 그래서 요 제품들을 사서 리셀을 한다고 하면 요 정도의 수익률들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뭐 샤넬 오픈런 얘기도 많았죠. 롤렉스 뭐 돈 있어도 못 산다는 얘기 많았죠. 그리고 정말 이런 제품들, 럭셔리 명품들 요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었거든요. 한 예로 들어서 요거 지금 1268%잖아요. 요 나이키가 뭐냐? 요 에어포스입니다. 에어포스 1. 네. 그 뭐 먼지가 묻었나요? 그 신발 깔창에? 말 조심하세요. 왜요? 요거 GD님이 만든 거예요. G 드래곤. 어디서 꿀리지 않게 이렇게 쭉 그어준 겁니다. 요게 나이키랑 GD랑 2019년 말에 콜라보를 해서 만든 나이키 신발이에요. 근데 21만 원이에요. 가격이. 21만 원인데 몇 개만 생산했느냐? 800개. 800 한정판? 800개 한정판. 그러면은 누구한테 파느냐? 먼저 온 사람한테 파느냐?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매장에 4시간 동안 줄을 서면 추첨권을 줍니다. 그럼 추첨권을 거기 넣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랜덤으로 연락이 가요. 당신이 당첨됐습니다. 엑스맨이에요? 그럼 당신이 하고 5초 쉬어요. 당신이 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실패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 만큼 이게 800개밖에 안 팔렸어요. 818개. 818개 맞죠? 818개밖에 안 풀려가지고 GD 생일이죠? 아, 그래요? 8월 18일일 거래요. 그래서 818개밖에. 아마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제품인데 요거는 아마도 더 많이 풀렸고 요거는 800개밖에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요걸 21만 원에 샀다. 중고마켓에 요게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최고 호가는 1,300만 원까지 불렀어요. 와. 요거를. 그래서 수익률 1200%. 지금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느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달 전까지는 3,400만 원에. 와. 800개밖에 없으니까. 떨어졌어도. 떨어졌어도 3,4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 요런 것처럼 리셀, 그리고 프리미엄, 명품에 대한 그런 수요들 정말 많이 수요가 높아졌었거든요. 롤렉스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실제로 롤렉스 매장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없지만 재고가 없어요. 물량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못 사지만 사면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음 달에 판다. 당근 3,150만 원까지 또 팔렸습니다. 롤렉스 요 모델이. 아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쵸? 올리자마자 30분 안에 바로 나갑니다. 3,000만 원에 올리는데 바로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명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최근까지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 밖에도 못 나가, 통장에 돈은 쌓여, 정부에서 보조금 줘 이러니까 살 돈이 많고 또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난 돈도 많은데 주식을 보니까 와 앞자리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그래 질러 그냥 인생 뭐 있어 명품 요 롤렉스 뭐 이거 샤넬 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다가 돈도 보조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뉴스들. 그게 이제 어제 그 타겟,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그런 기업이죠. 타겟이 주가가 25%가 쫙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실적보다는 앞으로
앞으로가 굉장히 물건 판매하는데 좀 힘들 수 있겠다. 숫자가 잘 안 찍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지금 브리핑이 괜찮았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샤넬이었습니다. 브리핑. 브리핑 아주 명품이었어요. 아주 깔끔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대놓고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올랐었거든요. 그 지금 제시해주신 것들뿐만 아니라 뭐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격이 많이 뛰었었는데 최근에는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이 되는 것이 과연 소비가 좀 괜찮은가? 그리고 이를 비롯해서 자산 시장이 요즘에 좀 괜찮은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계속 풀 때에는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돈줄을 누가 봐도 조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실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저희 뭐 주식시장이 제일 이제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확인을 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의 실적 발표에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조금 상황이 나쁘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은 또 미국 GDP의 한 뭐 60% 또 차지하고 있는 게 소비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물건 판매가 좀 잘 된다.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이 있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볼 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숫자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월마트나 타겟이 향후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놀라움을 주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소매 판매는 잘 나오는데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원자재 비용이랑 물류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비싸서 수익이 안 남는다? 지금 소비자들의 행태에 대해 이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인플레가 오고 있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회사들이 굉장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타겟 같은 경우에 트럭 관련해 가지고서 운송 비용들 증가하는 것만 해도 연간으로 아마 10억 달러는 더 들 것 같다. 수익상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월마트의 경우에도 원래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한 중간 한 자리 정도 증가할 걸로 봤는데 네. 오히려 마이너스 1%로 감소로 이번에 예상을 바꿔버립니다. 순이익이. 네네. 그래서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비용의 타격. 근데 이제 그 소비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저희가 이제 그 요 리셀 가격이나 이런 거가 참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시해 주신 게 원래는 소비들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소매 판매는 대단히 부진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월마트나 타겟의 경우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생활용품 등등. 네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럭셔리라든지 고소득층이라든지 미국의 경우에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여겼었거든요. 그래도 이쪽 시장은 가장 상황도 좋고 소비가 줄어드는 게 가장 늦게 줄어들지 않을까인데 근데 럭셔리 쪽에서도 뭔가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프리미엄들이 빠지고 있는 걸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는 미국 쪽에서도 지금 소비 쪽이 조금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비록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야기가 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기존에 좀 최근에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저희가 소비를 할 때 하나는 벌어서 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빚을 내서 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보조금을 워낙 많이 줬었기 때문에 네.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훨씬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이제 캐시로 그냥 꽂아주니까 막 $1,100 막 이렇게.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었는데 그런데 작년 9월 이후부터 해서는 추가적으로 주던 보조금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축률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률이 예, 그러니까 빼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번 소비 손이 커지면 줄이기 어렵거든요. 한번 씀씀이가 커지면 이제 그걸 되돌릴 수가 없다.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카드 리볼빙 하는
이제 수요 있잖아요. 아, 리볼빙 무서운 단어인데. 네네. 그러니까는 신용카드를 쓰고서 그거를 그때 다 갚지를 못하고 네. 이걸 2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돈 아직 안 내셨죠? 카드 대금 껌 씹으면서 그럼 리볼빙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던데 리볼빙 하면 그냥 신불자 되는 거거든요. 예. 맞죠? 그 리볼빙 수요가 역대 최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리죠?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네? 리볼빙이 많이 늘어나는 거 한 명이었네. 그 부분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최고점이었던 것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의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다시 나는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워낙 좋아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오픈되어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이야 조금 씀씀이가 이래도 언제든지 나는 더 좋은 직장 아니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으면 그럼 그때 나오는 수익으로 인컴으로 낼 수 있는 데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침체로 빠르게 들어가 버리면 네. 그러면 기업들도 채용을 줄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경기가 과연 정말로 좋은 것이냐 아니냐, 침체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만드는데 그런 뭐 주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심각하긴 하네요. 심각하네요. 다 알아들은 거 맞죠? 다 알아들었죠.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맘스터치 시스템으로 해서 소비가 커지면 이제 엄마 쪽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등짝 스매시라고. 네,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나? 맘스터치 없죠. 없어요? 네, 없죠. 잔소리가 혹시 영어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까? 있죠. 뭐? Jen sorry. 예? Jen sorry. 젠소리. Jen sorry. 젠 사운드. Hi. Hi? 젠. Yeah. Hi, Jen. Hi, Jen. sound. Jen sorry, mom. Jen sorry. Stop that. 이렇게. Stop Jen sorrying.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지켜 보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미국은 약간 그런 거는 좀 성인 되면 바로 독립하니까 미국은 좀 그런 거 없죠. 바로 리볼빙 들어가잖아요. 그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저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아까 월마트나 타겟 같은 그런 기업들 어쨌든 물류 비용이나 기본 비용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올라서 실질적인 순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요가 어마어마했던 명품 기업들 작년에 이 명품 기업들의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도 그렇고 막 40%, 44%, 27% 성장하고 어마어마했었는데 1분기 매출 뜯어보면 약간 좀 그렇지 않은 부분, 약간 기대 미만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뭐 중국 탓인 건지, 아니 뭐 러시아 탓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 아예 요 샤넬이나 이런 데 다 철수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제일 큰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 경기가 워낙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각종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제 과격하게 예측하시는 분은 중국이 2분기에 이미 GDP가 역성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마이너스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심각한 문제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러시아에 워낙 부자들이 많이 있고 러시아 내뿐만이 아니라 뭐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도 소비를 하는데 그런 쪽들도 좀 타격을 입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역시나 또 미국일 텐데요. 미국에서 럭셔리 소비를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 인컴의 레벨을 따지지 않고 다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럭셔리 소비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고소득층은 그나마 플러스가 남아 있고 더더 이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럭셔리 소비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근데 어쨌든 모두가 많이 소비를 하다가 이제는 고소득층밖에는 소비를 안 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소비 심리가 바뀌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뭔가를 느껴볼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로 뜨거울 정도로 좋았던 경기가 정말 좀 빠르게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역시 우리는 이제 또 원래는 이제 칼국수 먹던 거 라면으로 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단계적으로 낮춰가는데 여기 뭐 또 미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명품 사던 거를 이제 안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벌이가 괜찮을 때는 이제 유튜브로 뭐 오마카세 맛집 뭐 이런 거 찾아보죠. 요즘에 제일 즐겨보는 게 집밥 백선생. 뭘 만들어? 어떻게 하면은 맛있어요. 계란 하나 있을 때 밥 먹는 방법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쉽죠.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이거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돼요. 그렇죠. 밥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 또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거. 역시 소비 패턴에서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소매 판매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그 정광우 매니저님이 딱 보시기에는 지금 나타나는 징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까? 네,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우려가 정점에 달할 때는 아마도 미국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우려가 두 가지. 하나는 전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중국 봉쇄였었는데 그 전쟁 같은 경우는 2월 중하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원가의 기업들이 반영되는 건 2분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봉쇄가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시기는 3월 말부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2분기 때에 정말로 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숫자들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걱정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이게 그래도 바닥이다. 상황이 지금부터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발견이 되어야지 증시가 좀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제가 이렇게 다른 방송을 하다가 보면은 뭐가 안 좋으면은 항상 이제 변명으로 들어가는 게 중국이 봉쇄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뭐 중국의 소매 판매도 뭐 봉쇄했었으니까 안 좋게 나왔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그 중국 GDP의 역성장하는 흐름에서 봉쇄를 핑계로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봉쇄 때문에 지표가 나쁘게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봉쇄의 영향이 그만큼 대단합니다. 중국 지표들이 뭐 소매 판매 이런 거는 마이너스 10%가 넘게 숫자가 휙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상해만 봉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 상해가 저렇게 왜 퍼졌을까 처음에 너무 단도리를 좀 안 쳐서 그런 거다 생각하니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중국의 다른 지역들조차도 만약에 한 명만 나오게 돼도 봉쇄를 막 세게 들어간다든지 혹은 물류가 다녀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뭐 가령 예를 들어 트럭 운전기사가 지나갈 때 PCR 검사를 전부 다 뭐 반드시 받도록 한다든지 해버리니까 이 물류나 모든 흐름들이 지금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면만을 보고 있는데 아마 기업들 실적에서 그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쁘다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정도일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럼 진짜 2분기 기업들 실적 까봤을 때 좀 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뭐 제 뉴스 괜찮았나요? 네, 아주 시적절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 잘 되면 이런 거 저희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저희가 잘 싣고 다닙니다. 이런 거는. 저는 우측 상단이요. 우측 상단, 샤넬백? 이거 우측 상단이 우측 그 좌측이죠? 요거. 놀랐어요. 요거. 놀랐어. 알겠습니다. 요거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알겠습니다. 지금 시계 뭐 차죠? 지금요? 갤럭시 워치요. 알겠습니다. 22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네네. 저는 요걸로 매니저님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신발 사가지고 타이어에 한번 묻어가지고 전해드리면은 얼추 비슷할 것 같네요. 이렇게 묻은 거? 네. 대신 알겠습니다. 가격은 그 타이어 에디션에서 1200% 그대로 갔습니다.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300만 원. 타이어가 미쉐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요런 거 해가지고 당근에 한번 팔죠 우리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금난새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오늘의 앨범 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1, 2, 3, let's go!
와우. Amazing. Fantastic. Yes, I like it. 이거 뭐죠? 자, 일단 요 앞에 이 선수 누굴까요? 전기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네. 매니저님 누굴까요? 네, 우사인 볼트.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우사인 경유입니다. 우사인 경유. 밑에 못 봤네. 우사인 경유 선수예요. 우사인 경유네. 네. 우사인 경유 선수 지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뒤에는 모리스 휘발유. 맞죠? 모리스 휘발유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짠 휘발유 같이 따라오고 있고요. 두 번은 안 속아. 네, 어쨌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이 기름, 특히나 경유 가격입니다. 경유 가격? 네. 사실 저는 지금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당연히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훨씬 저렴한 걸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주유소를 가게 되면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 휘발유가 조금 더 비싸고 경유가 조금 더 저렴한 이 원래 자리로 오려면은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오늘 매니저님에게 심층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휘발유보다 경유가 원래 자체도 저렴한 건가요? 원래? 이게 좀 한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에서는 왜 그러면은 역전이 원래 이제 그 휘발유가 더 비싸냐라고 하게 되면 세금 때문이고요. 세금. 사실 우리는 뭐 세금이 기름에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유 쪽은 일종의 좀 산업계 지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운송이나 화물 쪽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부담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휘발유 대비해서 세금 분야에선 조금 혜택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좀 경유차가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클린 디젤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팔렸었죠. 이명박 때. 예, 물론 이제 그 뒤에는 폭스바겐이 속였던 걸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뒤집히기는 했는데 맞아요. 이게 친환경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경유차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타났던 현상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에서 호주에서 있었잖아요. 네. 제가 한국 들어올 때 항상 의아했던 게 왜 경유가 더 싸지? 호주는 안 그랬어요? 호주는 경유가 훨씬 비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환경 다 그런 거는 빼고 경유는 한번 넣을 때 그 연비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넣을 때 더 많이 가잖아요. 네. 오래 가고. 그러면은 경유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가 정상이고 한국이 아니 더 많이 가는데 더 싸네? 더 훨씬 좋잖아.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나타나는 유독 좀 그런 현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왜 이게 역전이 되었을까라고 해보면 우리가 뭐 기름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유 설비 이런 쪽도 관련이 있거든요. 정유 설비.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러시아입니다. 또 러시아가 경유를 수출을 원래 유럽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이 물량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경유를 근데 이제 유럽에 보시면은 디젤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다 보니 다른 데서 어디서는 사 와야 되고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 막 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지금 경유 가격이 특히 더 많이 올라서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른 지역까지도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더 많이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때문에 발생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딱 막혀버리니까 여기저기서 경유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떤 자료에서는 러시아의 경우에 원래 나가던 물량에서 거의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경유가 수출되는 게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을 못 하다 보면은 기름을 러시아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우디, 뭐 쿠웨이트, 뭐 그런 기름 산유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파이팅 있게 좀 파가지고 파이팅 있게 파요? 파이팅 있게. 으쌰! 왜냐면 우리도 삽으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라는 말대로 러시아 막았어? 그럼 우리가 좀 더 파가지고 딱 이거 공급해버리면은 돈 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오펙에서 어때요? 그런 뭐 움직임, 제 얘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실은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경유 휘발유보다는 원유 자체의 문제라고 근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생산을 늘리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약속한 만큼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를 갈 정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도 대단히 나빠졌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감산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유가를 지켜내보자 했던 거고 유가를 지켜낸 그 희생 이제 반대급부로 생산량을 많이 줄였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생산량을 다시 늘려보자 하지만 정부 재정이 많이 나빠져 있으니까는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는 국가들,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 정도는 증산 스케줄에 맞춰 갖고서 증산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 뭐 리비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산유국들은 이거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4월달에 원래 40만 배럴을 추가로 더 늘리자 그랬는데 15만 배럴밖에 안 늘어났고요. 현재도 총 이제 쿼터 늘리자고 한 거 그 부분 이제 합산을 해보면은 80만 배럴이 지금 부족합니다. 80만 배럴이요? 예, 적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제재에서 해제가 되면 원유 시장에 많이 도움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가 그러면 한 50에서 100만 배럴. 그다음에 그 이란이 한 150에서 200만 배럴 더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0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가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쉬운 상황은 아니네. 나는 우리나라도 산유국인데 이거 너무 좀 억울하네. 이런 가격 오르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아까 얼굴에 개기름 잔뜩 껴있던 그건 맞죠. 산유국이죠. 어제도 저 지금 이제 그 우리 식용유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비고 바로 계란 후라이 하거든요. 아, 김치볶음밥. 그럼요. 정말 더럽네요. 꿀맛입니다. 토할 것 같아요. 자, 빨리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더러운 거 빨리 교양을 지켜주세요. 우리 금난생. 네. 교양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경유 가격이 특히나 치솟는 게 러시아에서 기름이 나오질 못하고 그 이유는 그러면 전쟁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경유 가격이 다시 정상화 되려면 전쟁이 좀 끝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근데 전쟁 때문에 지금 진짜 다 미치겠네요. 뭐 원자재도 그렇고 밀 뭐 다 뭐 기름도 그렇고 요건 진짜 좀 다른 얘기인데 푸틴이 그런 계산적인 그런 전략이 좀 깔려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푸틴은 좀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 저희가 유가 높으면 푸틴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례처럼 맞아요. 그냥 일단 유가가 높으니까 전쟁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어떤 다른 또 이런 그 효과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예상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이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푸틴의 의도를 다 눈치를 챘다면 그랬다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놓고서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봐서는 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저는 요거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조금 저랑 의견이 갈렸던 내용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시총 1위가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1위 자리를 내주고 사우디의 그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의미가 있는 탈바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나 구조적으로 그 석유 회사가 올라갔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굴뚝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예. 금난세 패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시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전쟁이나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뭐 저도 사실 이게 쉽게 끝나긴 어렵다고 보긴 하지만 또 정치라는 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근원적인 이슈가 아니라 좀 대외 변수로 인해 가지고서 순위 탈바꿈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뭐 그 구조적인 것까지 연결은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했는데 사실 휘발유 경유 정광훈 매니저님이 일반적인 뉴스보다는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죠. 지금 네.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지금 미소천사입니다. 거의 성시경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제 휘발유 가격 100원 오르면 미쳐버립니다. 아, 그럼요.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네. 내 돈 어떡하냐. 근데 이제 정광훈 매니저님은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딱 기사 딱 뒤에서 이렇게 안마 딱 받으면서 그럼요. 오기 때문에 항공유 넣으시죠? 제가 이거 항공유 넣으시는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알기로는 헬기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유, 네.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제 차 콩기름 넣잖아요. 콩기름 넣죠. 네. 차가 이러잖아요. 물 넣어도 되고요. 침수차인데요. 전혀 상관없죠. 하이브리드예요. 저 좀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됩니까? 예. 그럼 어쨌든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러면 경유가 지금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과거에 폭스바겐 사태 있었고 BMW 차에서 불 엄청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요소수 대란이 있었고 맞아요. 거기에 이 경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유차에 대한 매력을 아예 잃습니다. 아예. 이제 안 산다. 안 산다. 절대 안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내연기관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약간 과도기 같거든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같이 공존하는. 전환기. 그게 전문 용어예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아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시죠. 둘 다 맞네. 바보들끼리 뭐가 맞아? 저희 재밌죠? 질문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경유 가격이 오르든 말든 어쨌든 최근에 이제 경유차 이제는 아예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차도 몇 년 뒤에는 아예 안 만들고 전체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요런 게 좀 현명한 흐름, 현대차가 좀 잘하고 있는 행동인 건지 트렌드인 건지. 제가 정확히 그 질문을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와. 제 마음을 읽고. 깔끔합니다. 네. 갑자기요.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현대차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일정들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2050년이 되면 그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친환경으로 완전히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거거든요. 다만 좀 더 빨리 시간을 앞당기자. 가령 뭐 좀 더 환경에 신경을 쓰는 국가라든지 지역에서는 이거를 좀 더 앞당기자라고 이제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데까지 맞추려고 하면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완전히 친환경 차로만 만드는 거 원래 계획보다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수정이 되고 있고 더 빨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궁금해하실 부분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뭐 이제 우리가 뭐 비교 대상군을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가령 그런 눈높이로 보시게 되면 이런 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순위나 이런 거 따져보면 1위나 2위권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뭐 탑티어급에 있기는 하지만 1, 2위는 되지 못하는 회사인데 지금 전기차 쪽의 경우에는 점유율을 따져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서요. 기존의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1, 2등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지역별로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좋은 로드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그런 기존 내연기관 만드는 차량들 브랜드들이 주가가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는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결국은 자율주행 쪽 그쪽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자동차 회사들 평가를 더 크게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테슬라가 뭐 자동차를 찍어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잘 엮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개선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느냐를 저희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매니저가 지금 당장 주식을 산다면
테슬라를 한 주 사시겠어요? 아니면 현대차를 한 주 사시겠어요? 사실 제가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산다? 현금에 대해 가지고서 훨씬 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여러분 다 도망치세요. 다 파세요. 지금 뭐 테슬라하고 나발이고 다 지금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 주고 나발이고 그냥 맥주나 한 잔 하는 거죠 뭐. 맥주 한잔 하러. 오늘 끝나고 맥주나 한잔 합니다. 먹태 노가리에 너무 좋죠. 테라? 좋죠. 좋아요. 테슬라? 테라의 참이슬 테슬라. 좋아요. 좋아. 빠르게 가. 좋습니다. 자, 그럼 금난세. 오늘 두 가지 뉴스 잘 살펴봤고, 네. 경유와 휘발유, 그리고 뭐 국영 뭐 석유 회사, 그리고 러시아, 현대차 얘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으로 좀 돌아가려면 어쨌든 전쟁을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주제, 경유 가격의 실체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보시기에 둘 중에 가장 조금 더 호감이 가거나 흥미가 있었던 주제 어떤 걸까요? 솔직하게 합니다. 저는 둘 다. 우리. 이거 그러면은 매니저님은 여자가 두 명이 동시에 고백하면 저 둘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자로 갑니까? 한 명을 고른다면. 아니 둘 다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뭐 소비나 전쟁 이런 최근 이슈들이 다 그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라 전 둘 다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약간 예전에 광고 모토로라 광고 베컴 아시나? 난 둘 다. 난 둘 다. 그 느낌이네요. 양다리 전략 우리 정광우 매니저님과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뉴스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호잇! 자신감이 차오른다. TRX2.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